네, 어, 발표를 해주신 송영선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ESG를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전술의 필요성 그리고 ESG 평가 기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 그 세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의 자유롭게 이제 질문과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줌으로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그 줌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로부터도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 토론 진행되면서 필요한 질문들은 선별을 해서 제가 말씀 소개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당 발표자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창훈 교수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서 그 현재 법이 이제 시스템이 아닌 사람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법 그리고 금융법에서 그렇게 사람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두 가의 법에서 보면 모두 1인 이상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법에서 1인 이상이라고 이제 이상이라는 용어를 붙여놓은 데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그 각 기업들에서 그런 점들을 이제 할 수가 있을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혹시 그 네.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경영학 전공자로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증권회사 소속으로 이제 다니다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 이 똑같은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우선 국내에 내부 통제 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법 규율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인 또는 사람 자자를 써서 시스템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서는 1인 이상의 담당자 또는 책임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다 뒤져봤는데요. 2인 이상 선임한 데는 없습니다. 1인 이상으로 이제 선임해 놨는데 1인 이상으로 선임해뒀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매트릭스 조직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도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마다 책임자가 있는데 수직적인 그 조직 구조하고 분권화된 이제 조직 구조가 이제 기업의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직 구조 측면에서 기업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한 명을 책임자로 선임해서 그 밑으로 수직 구조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구의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분권화된 조직을 하기 때문에 한 기업에서도 책임자들을 여러 명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북부 책임자, 남부 책임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듯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하나의 또 비용적인 관점에서 최소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좀 너무 아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에 있는 정의 자체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법학 공부하면서 이제 법대 교수님한테 많이 혼났던 게 뭐냐면 그게 사람의 성격이 아니라 기관의 성격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법적인 성격이 어떻게 따져야 될 텐데 어찌됐든 우리나라 현장에서 있었던 법은 사람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한 명의 사람을 선임해서 공시하면 지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LG전자의 최근에 인사비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는 사이에 그 질문이 채팅창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이 한 분의 그 채팅으로 이제 질문 주신 것을 제가 의미 전달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주시면은
정리를 해서 저희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분은 컴플라이언스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효광 인권 청년 교육 강사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고요. 좋은 발표 잘 들었고 감사하다고 전하시면서 ESG의 열풍이 일어나고 다행이지만 투자와 돈을 벌기 위한 관심의 열풍이지 ESG 경영을 해야만 하는 본질은 논의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후 위기 극복과 인권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 극복과 인권 보장의 근본 문제와 함께하지 않으면 ESG는 결국 돈을 벌고 투자를 위한 경영의 와싱 리스크로 기업마다 일을 위한 수단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 이해와 교육이 선행되고 법과 정책과 문화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장윤재 박사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약간 제가 느끼는 거랑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요. ESG라는 게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ESG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ESG는 돈을 벌기 위한 게 맞고요. ESG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서 장기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도 돈을 벌고 투자자도 돈을 벌고, 다만 그게 이제 막 한꺼번에 돈을 벌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함께 생존 가능한 것이고, 그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이 기후 위기 극복과 인권 보장이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과 인권 보장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 자체로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그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ESG 투자와 ESG 경영이 되는 것이지, ESG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들은 각 업계에서 계신 분들이 잘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조장훈 교수님. 네, 제가 장윤재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첨언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자 아니면은 이제 소극적인 방어의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ESG를 이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ESG에 대한 기회비용을 해당 기업이 먼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는 분명히 기회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진정성을 못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ESG에 대한 기회비용을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서 외형적으로 ES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못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도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잘 되기 원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증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SG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시기보다는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ESG의 이해관계자로서 세금을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한 초점을 해당 기업이 챙겨야 되는 해당 기업의 ESG에 대한 기회비용을 해당 기업이 제대로 분석해갖고 ESG를 이야기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산 비용이라든가 경영 비용의 또 일환으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신 조창원 교수님, 그리고 앞서 답변해 주신 장윤재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장윤재 박사님께 좀 질문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ESG 평가 기관 간 평가 결과가 유사하다는 이제 내용을 이제 봤는데, 한편으로는 조창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윤재 박사님께서도 중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오히려 평가 기관 간의 평가 이런 결과가
그 다른 것이 오히려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 목적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 ESG 평가 기관과 평가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 것은 혹시 왜 그런 것일지, 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건 아닐지 그냥 편안하게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좀 궁금해서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은 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업계 비밀이 좀 들어있는 건데 일단 뭐 좀 돌려 말씀을 드리면요,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의 성숙이 있었고 그 시장에서의 성숙된 인력들을 전문화시켜서 자기의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약간 중앙 집권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만든 사람들의 조직이 이직해서 또 만들고 이직해서 또 만들고 이런 면도 있고, 이게 사실은 ESG 평가 결과를 투자자가 받아서 그 투자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ESG 평가 결과가 마치 평판을 위한 언론처럼 쓰이다 보니까 그 평판을 위해서 나가는 거에 다 다른 평가 기관들이 맞추게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사님. 공통적으로 다 저희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조정 교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기업 입장이든 투자자 입장이든지 간에 ESG는 지속 가능성을 이제 기본 전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은 그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아무래도 좀 미흡한 그런 상황에서 전문 투자자 중심의 ESG 평가 지표 중심으로만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노크루 이용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ESG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이슈나 트렌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 GRI의 경우에도 투자자 관점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이슈화되었다가 지속가능 경영 등으로 바뀌었는데 ESG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독점하는 것 같아서 괜찮을지. 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GRI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로 되게 잘 존속해 왔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GRI도 IIRC나 SESB랑 점점 통합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ESG도 역시 ESG라는 카테고리 안에 ESG 투자, 경영, 평가, 공시 굉장히 많은 화두들이 있고 ESG에 많은 화두들이 있는데 지금은 ESG라는 유행에 굉장히 모든 화두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시 기준이 정확해지고 투자에 통합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러한 유행들은 각각의 원래 화두들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결국엔 체화되고 투자의 방법 그리고 경영의 방법으로 체화되는 그런 미래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의 질문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까지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형구라는 분께서 ESG의 거버넌스에서 투자 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명쾌히 답변을 해주실 분 혹시 계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는 점이 지금 ESG 현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평가기관들이 어떤 것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그 레이팅을 산출하는지 정확히 공시를 한다면 저희가 이런 어떻게 해야지 가버넌스 점수를 잘 받고 레이팅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필요가 없을 텐데요. 이런 점들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눠본 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나 대신경제연구소 분들도 기업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레이팅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1년 동안에는 작년이나 그 이전에 비해서 몇 배의 전화를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평가의 그 객관성 그리고 어떻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한다면 기업들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평가에도 보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ESG 경영을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전혀 그 레이팅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잘은 모르지만요. 그냥 가버넌스 이슈를 생각했을 때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이라든지 독립성 그리고 그 지배주주들의 그 소유 구조 그리고 회계 감사에 관한 것들이 가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객관성과 투명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창훈 교수님. 강 이사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ESG 관련돼서 제 3자 인증도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과 관련돼서 ESG를 어떻게 인증해야 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제가 용석강 이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또 실무자도 계신데 요즘 어떤 숙제로 가장 많이 야근하시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동시에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용석강 이사님. 네. 네, ESG 측면에서 인증 강화적인 부분을 좀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장윤재 박사님도 말씀 주셨던 부분과 같이 사실 인증이라는 부분은 사실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실 장기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목적으로 해서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법적인 부분을 사실은 ISO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적적인 부분이고요. ISO가 반드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다니다 보게 되면 사실 아직까지도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고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사람 움직이고 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컴플라이언스나 ISO나 이런 부분에서 인증 제도가 누군가가 끊임없이 챌린지를 주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인증이라는 제도는 항상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증의 신뢰성과 공평성과 담보를 할 수 있는 기관에 명시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네. 기업의 입장에서 ESG 평가가 워낙에 중요하다 보니까 그 ESG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E와 S, G 각각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공개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것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앞서지만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심층적인 그 철학을 파악을 못한다 할지라도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금방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을 쌓지만 이게 곧 진흙이 될 거고 콘크리트가 될 거고 거대한 성이 될 거라 믿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고 또 실패도 맛보면서 우리가 ESG 경영이 기업의 내재화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ESG 경영을 제대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 관심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주창호 교수님 아니셨으면은 제가 그 용석광 이사님과 김종철 부장이 한 마디씩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었는데 역시 노련하신 그 주창호 교수님께서 돌아가면서 다 한 마디씩 결국 이제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도 저희가 적절하게 좀 몇 개의 질문에 대해서 또 발표자분들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얼추 원래 예상했던 계획했던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이로써 저희 그 세미나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세 분의 발표자와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여러 가지 주제와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줌을 통해서도 또 몇 가지 질문들을 받았는데요. 물론 궁금한 점들이 또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ESG 워싱 리스크와 기업 컴플라이언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약 2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ESG 이슈가 기업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ESG를 봐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ESG가 아무리 그 개념만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이를 단순히 그냥 외생적인 압력 정도로만 지불을 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ESG를 이제 받아들이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 특히 그 경제 주체의 그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업 내부에 이런 그 ESG 경영의 필요성이 이제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시각으로 한 주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좋은 질문들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윤리경영학회 세미나 포럼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